근데 이제 그 한덕수가 행한 악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마은혁 불임명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상설특검법 관련해가지고도 네. 네.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그 의무도 지금 해태하고 있는 거 안 아니겠습니까? 하고 지금?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란에 협력하는 세력, 최소 내란 협력 세력은 해당한다. 한덕수 네. 총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상설특검 임명 안 하고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다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 내란을 기획한 핵심 기획자가 누구냐. 윤석열은 아닌 것 같다. 예. 그 밖에 누군가가 있어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보인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인 것이고요. 외환 위치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국회 맞아요. 차원에서만 그냥 국정조사 단계에서 그 조사 뭐 정부에서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보를 받아서 뭐 발표한 수준이에요.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나아간 게 제대로 없고 수사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기사도 그 수준에서 더 엇나가는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든 특검이든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검찰 심우정의 검찰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건건이 다 방해하는. 그렇습니다. 네. 다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중요한 결단을 안 내리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 여러 특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근데 맞아요. 국민의힘의 일각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2표.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2표다. 조경태, 김상욱.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재의결 해봐야 또 부결돼.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요. 재의결 한다는 네. 건데 김건희, 명태균 특검. 근데 또 부결이 될 것 같아요. 상설 특검은 통과가 안 되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2달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해법은 없는 것이고 큰일인 거죠. 이용 기자 보니까 특검 공전 상황, 김건희 특검법 공전 상황 속에서 검찰이 보니까 김건희 측에다가 소환 조사 협조 요청을 했다는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소환 조사를 협조 요청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상해서 이거를 취재를 해봤는데 네. 통상이면 그냥 소환 조사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소환 조사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최지우 변호사한테 이런 의사를 수사팀이 가지고 있다. 로 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이제 야 구차하다 진짜. 네, 2월 네. 이제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수사가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지우 변호사 입장에서도 공식적 통보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할 수는 없고 입장도 밝힐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원래 올해 초부터 명태균 전담 수사팀은 김건희를 불러야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 방침을 세우고 지금 이제 넉 달째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방침을 네. 세워놓고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이 방침이 알려지면 안 돼. 아니 이런 거. 그래도 이제 4월 4일 네. 탄핵이 됐으니까 네. 이제는 그래도 정식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연하죠. 네. 이거를 소환 협조를 요청했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 문장 안에서 다 충돌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네. 경찰이 검찰이 우리가 수사를 하면 여사가 불편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협조 요청을 해야겠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 코미디 같은 일이고.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게 언제입니까? 11월 초예요. 맞아요. 네. 11월 초에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고 그 보고서를 갖고 검찰이 뭘 한 겁니까? 검찰이 잘하는 플레이, 수사기관을 이관시키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하루에 막 이게 자료가 2만 페이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막 3천 페이지씩 읽고 있다고. 네. 읽는 데가 또 한 보름 걸린 거예요. 그 중앙지검이 다 읽고 나서 이게 소환을 하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알려진 게 4월 달인데 아직 소환 통보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요. 아직 소환 네. 통보도 못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저는 이번 대선 기간이 무탈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대선이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파면이 끝나면 그래도 최소한 대통령씩이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승복하고 그리고 떠나겠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차례 지금 나와서 첫 번째 참모들하고 만찬하면서 한다는 소리는 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가만히 저는 이게 뭐 감옥 가서 무슨 새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새로운
인생의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이거는 추적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는 네. 것이고 두 번째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는 그 극우 청년들을 선동하는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네. 극우 청년들한테 힘내라고 응원 메시지를 여러분과 했어요. 함께 하겠다고. 내란 세력이 힘내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 세력은 힘내면 안 돼요. 예? 내란 세력은 종식돼야 되고 완벽하게 진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네. 내란 세력이 힘내면 나라 두동강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윤석열은 승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정치 투쟁을 통해서 그것이 요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새로운 정부가 안정기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사태 같은 것들이 도처에서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개헌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네. 정말 정치를 잘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건희인 건데 적어도 명태균 게이트 안에서 김건희의 혐의라는 것은 웬만한 기자들은 그냥 암송할 정도로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용우 기자. 그렇죠. 뭐 네. 사실은 중앙지검으로 수사를 이제 옮긴 다음에 뭐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물어본 것들이 거의 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몸통이 아닌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그렇죠. 있는 사실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알죠. 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의 인생의 변곡점이 딱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당시 인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거를 고리로 했을 때 해서 이제 윤석열 부부와 연결이 됐을 때 요게 두 가지 변곡점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받고 있는 뭐 공천계 혐의나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이 결국에는 윤석열 부부와의 어떤 관계를 어필하면서 그렇죠. 일종의 본인의 네. 정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수사하려면 윤석열 부부를 수사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이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사실은 뭐 탄핵이라는 어떤 정치적 변수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중앙지검 올라온 뒤에 이 부부에 대한 수사를 못 하고 있었던 제대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뭐 그 소환 조사할 예정이냐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뭐 답변을 안 한다. 오, 그랬는데. 근데 네. 요즘은 뭐 그럴 가능성도 뭐 기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배제할 수는 생각해서 하는 거야? 예, 배제할 수는 보니까, 없지 네.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 네. 톤으로 톤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보는 겁니다. 56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56일 안에 뭘 해야 됩니다. 그렇지. 뭐라도 해야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정권이 교체되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건은 통째로 특검에 넘겨줘야 자기 게 돼요. 아닌 게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 56일 안에 최소한 특검에 가져다 줄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검이 그걸 받은 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권력이 좋을 때 아닙니까? 임기 초? 그러면 검찰을 흔들겠죠. 뭐 했냐 니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56일 안에 100점짜리 답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답은 못 냈지만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평가해 주세요. 정성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도 안 봐줄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시계가 하나 돌아갈 겁니다. 이게 네. 중간 간부 정도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실책이나 실기를 만회해보자.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네. 얘기했지만 심우정 총장을 비롯한 위의 세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도 어디선가 파열이 날 거라고 생각을 그리고 이제 결국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 네. 두 번째는 포토라인에 서고 조사를 받은 김건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 시험될 것 같은데 우리 자유 선배 보기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검찰이? 저는 못한다고 봐요. 못한다? 예, 네. 김건희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심우정을 누가 임명했어요? 심우정을 임명한 사람이 김건희인데 김건희를 잡아 넣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심우정의 검찰에서는 네. 할 수 있는 김건희 수사는 못한다. 못한다? 예, 그렇게 보고 그럴 줄 알고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심우정을 안 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심우정의 검찰에서는 그냥 견디고 버티고 네.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세현 고검장이 조금 더 힘을 내서 특수본 차원에서 뭐라도 족적을 좀 연결지어서? 남겨야겠다라고 네.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일정 정도 평가는 받을 수 있겠죠. 특검에서. 그러나 그것을 그냥 하도록 방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그 과정에서 누구라도 나서서 막을 수 정말 있었는데, 똘끼 있는 네. 검사가 나서서 한 명이라도 즉시항고를 하면 됐는데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은 용기 있게 정말 나서서 내가 나중에 뭐 정치를 할 거야 라든가 나도 나중에 뭐 이름 석자를 남길 거야 라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검사는 현재 검찰에는 없어 보인다. 네. 따라서 저는 김건희 소환은 아마도 특검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는 저는 소환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한 기자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저도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저는 변수가 그래도 있다면 명태균 씨 아까 얘기했던 명태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싹 세게 불어. 꺼내들 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압력이 저는 검찰이 99도까지는 끓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100도를 치지 않으면 결국 안 끓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항변하겠죠. 우리가 99도까지 갔었다. 얘기하겠죠. 근데 그 1도를 채울 수 있는 게 이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외부적인 압력이 발생을 해서 그건 이제 말하자면 명태균 씨가 들고 있는 사실이겠죠. 사실이 나와서 이것까지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외부의 압력이 발생을 하면 저는 소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사실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건 후보자 시절부터 사실 총장 시절부터 있어 왔던 거잖아요. 맞아요. 김건희가 네.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이제. 이미 다 알고 네. 있었죠. 근데 네. 그 부분에서 이거가 딱 100도를 찍을 수 있는 거는 검찰 스스로의 열기로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외부의 압력의 변수가 하나 있긴 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응원봉 민주주의, 그 다음에 빛의 혁명 일정 정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시즌 2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국민도 시즌 2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시즌 2 다시 응원봉 가지고 네. 김건희 수사해라라는 맞아요. 압박을 네. 거세게 하면서 검찰에 그냥 놀지 못하게 만드는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을 국민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 역시 이것도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또 움직이는 또 한 축이 있으니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안 됐어요. 부결이 맞아요. 됐어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한탄하시고 했지만 그 사이에 국민들이 보여준 저항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개별 국회의원,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 그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계란 투척도 하고 밀거리도 뿌리고 면담도 요구하고, 요구하고 뭐 부산으로 서울로 다 돌아다니시면서 맞아요. 네. 굉장히 적극적인 시민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의가 두렵고 무서워서 본회의장에서 탄핵 가결안 찍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그 18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움직여줘야 이 사람들이 뭐 다음 주에 있을 재의결 과정에서 또 그 밖에 다른 과정에서 네. 한독수를 움직이고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윤석열보다 국민이 훨씬 힘이 세다라는 것을 진짜 보여주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 김건희에 대한 수사 여부가 결국은 내란이 종식됐냐 안 됐냐를 가르는 그 기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외부 압력을 또 한 가지 꼽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의혹들만 따지면 뭐 양평 고속도로 있죠. 도이치 주가 조작 있죠. 삼부 주가 조작 의혹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된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이 외압 있습니다. 의혹도 있고. 네, 그다음에 디올백 같은 이제 뇌물수수 사건이 그렇죠. 있을 네.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관저에서 나오면 관저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관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는 심우정과 관련해서 마약 외압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들여다보려고 근데 하고. 이 두 달 뭐 제가 알기로 많은 언론사들이 TF를 꾸려서 이 중에 하나를 지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들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검찰의 잘못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김건희를 지렛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속에서 들면 그렇게 공지에 몰리면, 네, 네. 몰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최상병 사건이나 마약 외압 사건에서 검찰의 핵심 조직이 다치는 상황
으로 이게 만약에 전개가 치닫게 된다. 되면, 예, 네. 치닫게 되면 김건희 버린다. 그러면 네. 야 이걸로 국면 전환을 하자. 이런 카드로는 56일간은 계속 염두에 둘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면서 정말 뜨악했던 게 이제 비사들이 좀 하나둘 나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제 상황인데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여론 동향을 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수석이 이제 윤석열을 찾아갔더니 윤석열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해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보다는 내가 탄핵되는 게 낫다. 그래서 먼저 탄핵되셨죠 지금. 네. 나는 그러니까 네. 사랑밖에 몰라. 아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늘 이제 주변에도 많이 얘기했던 게 결국은 정권을 창출한 1등 공신은 김건희였다. 공동 창업자이자 국정 파트너로서 김건희를 공사적으로 다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집에 가면은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해가지고 계란말이 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전화 좀 해볼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공동정권이라고 초반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그게 맞다는 것이 확인이 좀 되는 것이고 저도 취재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래도 여사님이 정무적 감각이 좋으셔. 그래도 여사님이 계시니까 일이 되는 거야. 그 대통령한테 직접 가지고 가면 그냥 화만 내고 벌컥 해가지고 보고도 못해. 그런데 그럴 때 여사님을 통하면 일이 빨리 해결이 유연하게 돼. 된다? 네. 요 얘기 하나랑 장 기자님 어디 가셔서 여사님 욕은 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왜요? 절대 그분은 욕하시면 안 됩니다.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기자님이 다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김건희라는 사람이 소위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맞아요. 핵심 네. 주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김건희 씨는 관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몰라요. 네. 가만히 있겠어요? 뭐 전화통이 불난다라는 소문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습니까? 범죄자에 대해서 단죄를 못하는 나라가 이게 네.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대단히 무기력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검찰권을 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쩌지 못하는 그리고 헌법의 미비, 법률의 미비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기술자들이 농간을 부리니까 이 상황에서 대처가 네.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그 대선 기간 안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선을 잘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만 이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론 아니에요. 보도를 보니까 검찰총장 재직 중에 그 이제 자기 징계 소송 문제 때문에 몸져 누워 있는 김건희를 위해서 점심 시간을 내서 제육볶음과 낙지볶음도 만들어줬다.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검찰총장 재직 중에 집에 가서 밥 일과 중에 먹는 가서 경우도 합니까? 네. 이 음식에 대해서는 뭐 이분은 진심이죠. 이분이 유일하게 진심인 두 가지를 꼽자면 부인과 음식이죠. 네. 아니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뭐 나는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이게 사랑 때문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까지 호혜적으로 베풀었다가 아니고 이 모든 정무적 판단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몸통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네. 그때 명태균 게이트 그 사건을 이제 취재를 하면서 거기 홍준표 그 대구시장에게 그 여론조사비 맞아. 네. A 씨를 취재하면서 네.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아내를 홍준표 시장의 아내를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큰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 자체가 이 윤석열 대통령 성공 보고 모델이니까. 네. 모델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자기가 시도를 했다라고 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탄핵 파면 이후에 얘기했지만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일정 정도의 언론의 실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처음에 이제 검사 출신 윤석열을 검증이 잘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김건희 검증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검사 출신 윤석열의 번번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가 발생했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공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떤 이제 말하자면 자격과 역할과 기준이 있는 사람인가를 네. 기간도 짧았지만 사실 검증하지 못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안 돼라고 하면 윤석열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김건희에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속이 더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공적으로 김건희를 방어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맞네, 지키는 맞네. 일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이 길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 영향력 이런 것들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 나오면 계속 김건희 수사를 했던 게 얼마나 부당한지, 이게 이제 본인의 정치 맞아요. 역정을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렸다 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가볍게 뭐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자아가 성장해 가는 과정 동안 김건희와의 자신의 결속이 있다라고 믿을 수 없는 과정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일정 정도 뭐 시스템의 실패나 언론의 실패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씨가 오늘 뭐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은 내가 거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그런 있잖아요. 취지죠. 네. 근데 사실 그것은 언론계에는 소문이 난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될 때부터, 검찰총장이 될 때부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도전할 때부터. 예, 네. 모든 과정에 김건희의 전무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언론의 검증도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하던 그 시절, 소위 얘기하는 추윤 갈등 때 그러니까 추미애에 대한 악마화 대신에 윤석열을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그때 윤석열 편된 언론은 보수 언론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화면을 다시 돌려서 보면 거의 무슨 멱살잡이할 수준으로 장제원 의원하고 싸우는 그 그러니까, 국회 네. 상임위장에서의 갈등 상황을 보면 거의 욕만 안 했지, 막 이런 표정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성장이, 것이 네. 그때도 한동수 변호사도 다 맞아요. 증언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우리 언론들이 적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도하지 않았던 그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네. 조금만 덧붙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분들은 신용환 교수가 많이 얘기하지만 캠프 때 캠프 인사들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그런 사람인지를 사람들. 네, 그러면 위험성을 최소한 거기서 100명.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실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400명.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500명, 600명 정도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노하고 나온 사람 지금까지 딱 2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신용환, 류혁 2명밖에 없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엔 그 5, 600명이 뻔히 그런 상황이고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인해주고 온 게 이 파면에 이른 결과였고,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지금 김상우가 한 명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말하자면 보수의 토양, 보수의 어떤 정치 이런 거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뭐 이거에 대한 뭐 얘기가 좀 그렇죠.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김건희 여사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뭐 본인들이 그 뭐야 진보의 뭐랬더라? 그 일본 말 썼잖아요. 네. 오야붕. 오야. 진보의 오야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국민의힘 뽀개러 왔다 맞아요. 얘기를 네. 했어요. 그리고 나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 네. 그걸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우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아저씨는 노면을 좋아해. 성대모사까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진보 보수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든 그 주체는 무엇이냐? 저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해요. 기득권 카르텔이다. 예, 그러니까 네. 누가 됐든지 간에 저쪽에 있든 어느 쪽에 있든 우리 편에 유리한 사람이야. 그러면 데리고 와. 당시에 국민의힘 그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네. 그래서 아들을 그 입양을 했어. 근데 그 아들이 외국인이야. 그래서 대화가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도 이 사람이 정치하기에는 매우 위험하거나 문제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그 후보 캠프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조사 빼고 다 욕이라고 했어요. 윤석열의 언어는 조사 빼고 다 욕이다. 심지어 그 뭐 아무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대통령실 절대 안 들어간다. 암 걸릴 일 있냐? 나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어요.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정권을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괜찮아. 필요하다면 네. 우리가 당선될 수 있으면 아무나 데려다 앉히는 거야. 이 기득권 카르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한덕수라는 사람이 저런 만용을 또 예. 부리게 되는 거고 이게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우리끼리 해먹는 맞아요. 구조인데 네. 왜 자꾸 국민들이 소리를 높여? 왜 자꾸 민주주의 하자 그래? 예?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데코에 불과한 건데 니네들 왜 자꾸 주권을 요구하는 거야? 국민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내란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이것을 촘촘하게. 정말 네. 네, 다 파헤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